시작하도록 합시다. 백석이 흰바람 벽이 있어는요. 흰바람 벽이라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시킨 공간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화자가 얼마나 쓸쓸한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을 글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글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글자가 어떤 글자가 지나가죠? 나는 세상에 가난하고 외롭고 높게 쓸쓸하니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났다는 뜻은 운명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거 아시겠죠? 운명적인 태도입니다. 누가 타이플을 이렇게 열심히 치냐? 운명적이다이 운명적이다 알았지? 운명적입니다. 어떤 시에서 운명적으로 태어난 말은 항상 수동성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태어났다. 걔가 나한테 이렇게 시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주려 합니다. 태도 잘 보시고요. 자, 근데 문제는 가난하고 외롭고는 알겠고 쓸쓸하기도 알겠어. 마이너스. 근데 문제는 높고는 긍정적이잖아. 그러면 이거 높고가 왜 이런 어울릴까요? 라는 것은 이게 시대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시대 속에서 일제치하의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이 그걸 바라고 있지. 그래서 일제시대 높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걸 가리키는 거죠? 뭐 일제와의 싸움, 그죠? 그걸 극복하는 마음, 이런 걸 살려면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희생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마음은 너무도 뜨거운 것, 그래서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삶의 가치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야 돼, 안 외로워야 돼?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높은 것을 지향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향하려면 슬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알았습니까? 쓸쓸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 찬다는 것은 그 운명을 뭐 한다는 뜻이에요?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마음을 이제 뭐 한다고요? 위로합니다. 울려가듯이 힘내라고 힘을 더하듯이. 울려간 힘을 모으다는 뜻인 거 아시죠? 자, 눈질 주먹질은 앞에 위로란 말과 연결되기 때문에 위로의 마음이에요. 울려이란 말이 몰라도 돼요. 울력은 주먹질은 앞에 위로의 마음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지나간다. 글자들은 결국은 나 스스로의 내면을 형상화시킨 글자들이고 이 글자들은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삶에 대한 다짐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이 운명이, 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명을 해석합니다. 운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낼 때, 사랑하는 존재를 낼 때, 알았어? 다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 산다면? 높은 걸 산다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기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이지만 어울리는 것은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뜻이죠. 알았죠?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들처럼 혹은 이런 시인들처럼 화자가 지향하는 시인의 모습이에요. 높고 고귀한 삶을 살았지만 끝내 쓸쓸하게 죽었던 시인들. 다구짓고 초생딸 짝새 당나귀는 순수하고 소중한 존재지만 외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살게 태어났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주어진 운명에 대한 순응성이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흰바람 벽이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영사막을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투영시킵니다. 그래서 주객전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건데 운명이 나를 그렇게 했다. 하늘이 나를 그렇게 했다. 주객전도. 관념을 무엇이겠다? 구체화시켰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시 꽃이란 시예요. 자, 읽어볼까요? 문병란 시인의 시입니다. 문병란 시는 다 알다시피 모르겠구나. 직녀에게 이런 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대에 대한 비판적 시선 그리고 내적 충실성을 요구하는 자신의 내면적 성숙을 주로 다룬 시를 많이 써요. 문병란 시인의 이별시도 많고요. 다음에 통일시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자, 봐. 가을날. 가을은 계전적, 시간적 배경입니다. 대개 가을은 두 종류죠. 상실과 소멸의 시간 혹은 내적 성숙의 시간. 어떤 시간이 뭘까요? 빈손에, 비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손에 깨끗한 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상실한 손에 듭니다. 어쨌든 작은 꽃이 한 알, 느낌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탄입니다. 빈 손에 한 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놀람이니까 감탄과 영탄의 태도니까 꽃이는 한 알은 긍정화된 거죠. 그래서 빈 손도 있잖아. 나쁜 게 아니에요. 빈 손은 긍정적인 것으로 하나를 갖고 있는 소중한 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빈 손은 뭐 상실, 무너짐 이게 아니라 깨끗하게 비어버림,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깨끗했을까요? 잘 볼까요? 자,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줄차이겠죠. 사라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죠.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게 빈손입니다. 그러면 이 숱한 잎과 꽃이며 찬란한 빛깔은 마이너스인데 그게 부정적 마이너스가 아니라 외적인 풍성한 삶의 모습이었던 과거의 모습이죠. 화려하고 숱하며 아름다웠던 시절이에요. 그것이 다 이제 비어버리고 나서 오직 하나, 숱한 것과 오직은 다 많다와 오직 하나이 대비되죠. 이렇게. 오직 하나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숱한 모든 것들은 부정화되는 거죠. 사실 부정적인 게 마이너스 것이긴 하지만 그게 나쁜 거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가을이 하나의 시간이 꽃이 하나 속에 다 모여있대요. 집약되어 있는 거죠. 하나 속에 작은 꽃 속에 모든 게 집약되는 것은 집약, 충실함, 내적인 단단함이죠. 아주 단단하게 모인 겁니다. 충실, 집약, 집중, 삶의 가치가 핵심으로 모였다는 뜻이에요. 빛나는 여름은 가을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 순간이겠죠. 여름의 오후, 과거예요. 핏빛 꽃들의 몸부림. 자, 이 꽃들이 핏빛이에요. 빨간색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몸부림처럼 보였어요. 그건 상처죠. 몸부림은 부정서술이에요. 상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뜨거운 노을, 똑같은 붉은색인데 하나는 뜨거운 노을로 소설했고 하나는 핏빛, 몸부림을 소설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것은 나의 젊음의 삶이었겠죠. 그것이 몸부림쳤고 다음에 뭐 했다고요?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처와 고통만 있던 시절이 아니라 상처와 고통의 몸부림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이것은 열정이었겠죠. 뭐 했다고요?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을이 오기 전의 시간은 고통과 열정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알았죠? 그것들이 지나서 이쯤 이제 염으로 단단하게 성숙하여 변하죠. 하나의 무게, 하나의 꽃이 무게로 뭐한다? 만져지는 것일까? 잘 봐. 하나의 완전한 무게가 하나의 무게, 염은 것이죠. 성숙한 게 단단하고 아름다운 게 하나의 무게예요. 그래서 관념입니다. 어떤 관념? 완성이라는 관념을 무게라는 감각을 통해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관념을 뭐 시켰다? 구체화시켰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표현이 되게 많죠. 비의 껍질, 이것도 관념의 구체화예요. 비의 껍질, 비에는 비극적 슬픔이잖아. 그것을 껍질을 불태워버리면 비애를 불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마치 낙엽처럼 불태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하나의 무게란 말은 관념에 구체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의 껍질도 비라는 감성을 껍질을 불태워버린다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비가 어떤 물건과 껍데기가 있는 존재처럼 형상화시켰습니다. 관념의 구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비애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몸부림과 뜨거운 노을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이 됩니다. 내모차 뜰이 넓어지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비애나 과거의 삶의 흔적들을 다 사라지게 했더니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유로워지고 시야가 성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봐. 넓어지는 가을까지는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이 나와요. 내 마음의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내 마음도 이것처럼 여물어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꽃씨가 여물어가듯이 내 마음도 뭐하는 중이다? 여물어가는 중이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적 성숙, 즉 외부에 관찰된 자연적 상황을 갖다가 화자의 내면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내면화가 일어나고 있죠. 내면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빛나는 외로움, 역설법이 들어가 있죠? 빛나는 외로움이에요. 고이 여물어가는 외로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버렸지만 그 남은 것은 나 하나의 작은 꽃이밖에 없지만 그것이 빛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부정적인 서술로 아니지만 지금 내용 자체는 부정적이죠. 명사형 종절이 되게 많아요. 느낌표.
느낌표도 있고 명사형 종결이 많아서 의미에 집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런 충실한 하나의 꽃씨를 골라서 긴 기다림의 창변,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긴 기다림의 삶의 근처. 창변은 창가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길었던 내 삶의 창을 바라보는 거죠. 창은 결국은 외부를 바라보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나는 창변을 통해서 뭘 봐? 창을 통해서 내 이 꽃이 속에 남겨있던 과거의 삶을 보는 겁니다. 화려한 어젯날 과거와의 대화를 합니다. 과거를 성숙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알았어? 사색하고 성찰하는 뜻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자, 꽃씨를 골라서 대화를 묻다니까 꽃씨를 사람처럼 표현한 건 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얘기하셨죠? 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서 태도를 찾아가는 거고 눈에 확 띄는 표현법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잘해도 시의 거의 대부분은 풀리죠. 다시 합니다. 정서 태도를 잘 찾고 정서 태도를 잘 찾는 방식은 서술어와 수식어 관계를 통해서 긍정성, 부정성 판단을 반드시 하시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시어의 성질을 알면은 서술의 성질이에요. 알면 뭐 수동성, 접촉은 동화 이런 것들 알려면은 시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힌트를 잡는다고요? 이 문제죠. 어디서 힌트를 잡는다고요? 이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 34번 문제에서 힌트를 잡아야겠죠? 34번 문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31번 문제 같은 게 많이 틀리는 사람들 정신 차려.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시켰다가 맞아요. 관념의 구체라는 뜻입니다. 명상 시행 경결은 나의 삶에 일어나요. 가시는 백석의 시예요. 백석시의 특징이 뭔지 알죠? 서사시, 이야기시예요. 이야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산문적입니다. 명상 종결이 없어요. 모든 소설을 다 완성했습니다. 유사한 통사구들을 반복합니까?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어떻게 통사구들을 반복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언 없어 역설은 존재할지라 나의 주객전도 표현법은 가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5번이 답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는 32번에 스시에서 얘기했고요. 나머지는 풀어보십시오. 자, 다음 작품 합시다. 다음 작품은 제목이 뭐예요? 무의도 기억입니다. 함세덕은 가장 유명한 희곡은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동승이 있어요. 동승. 뭐가 있다고요? 동승이 있습니다. 동승 알죠? 그죠? 동승 배운 적 있죠? 동승이 있습니다. 알았죠?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있어서 과거에 해방 이후에도 창작작들 활동을 했고요. 일제시대도 조금 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어민들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문이 나오면 잊지 마세요. 희곡이나 소설이나 고전소설이 나오면은 무조건 볼 게 있어요. 문제를 보기 전에 무조건 봐야 될까? 뭘 봐야 될까요? 이런 문제지. 얘를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소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자. 소설은 읽기 분량이 많으니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대로 소설을 읽으려 하라. 그 정보와 연결시켜라 라는 거야.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자, 봐. 무의도의 기행은 시작할까요? 자, 1번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실적이네요. 1번. 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는 어부자리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어민이 빈곤한 층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낡은 배를 타고 고기 잡으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몰며 운명적이죠. 다음에 여기까지 배경이었고 천명은 이름이에요. 바다를 마이너스 죽음의 공간이고요. 섬에서 벗어나서 육지에 살아면 대립적이네요. 운명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변 사람의 강요는 어부의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운명 속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 역시 이 천명에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니? 그걸 해야지 새끼야! 하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끝나네요. 이게 천명 개인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어민들의 비참한 시대 현실을 형상화시켜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는 희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참고로 이런 사실주의 희곡은 서울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희곡이라면 사투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투리를 다 신경 쓰고 문제를 풀면 망해요. 그래서 사투리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읽어주시면서 이런 말도 있구나 이해하면 됩니다. 잽싸게 갈게요.
자, 항상 희곡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 그 내면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 다음에 지시문이나 대화 속에 숨어있는 감정 상태의 파악, 그리고 갈등의 핵심을 보는 겁니다. 갈등의 핵심은 적어도 보기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보기 속에 주어진 바를 가지고 갈등을 파악하면 되십니다. 알았죠? 천명, 교환은 아비 교환입니다. 크게 소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자, 큰 소리로 교환을 친다. 죽어지 안 가요. 배 안 타요. 배는 부자리 걸었어요. 아래에 물에 뜨는 파트가 헐어있대요. 헐긴 뭐르. 자, 대립하고 있지. 이렇게 대결하고 있습니다. 대립. 표현해줘. 대립. 왜 헐어? 핑계자, 핑계. 성서방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배 대깔로 대나무 찌꺼기로 구멍을 막아놔서 겨우 물을 안 들어오는데요. 대깔만 뻥 빠졌다면 물이 쫙 고택꿀이 뺄 거예요. 고택꿀. 빠지는 꿀이 안 드십니다. 빠지는 구멍. 더군다나 골관은 어떤 거냐면 암초가 모여있는 암초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원래 고기가 많아요. 알죠? 바다에 양식장, 인공 양식장 만들 때, 인공 그 수정차 만들 때 항상 이게 콘크리트 같은 거 깔아주거든요. 안에 콘크리트 같은 거, 구조물. 그래야지 고기가 많이 모여요. 암초지대에 고기가 많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암초지대로 가야 되는데 암초지대에 가면 뭐예요? 배를 운행하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암초에 부딪혀 죽어요. 그냥 그 이상. 골관에서 노대 큰 태풍이나 한번 만났다 하면은 부자리가 갈라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암시죠. 이렇게 될 거야. 이놈아, 구조부가 핑계댄 거야. 아이고, 내가 대가를 빼봤거든요. 근데 소리가 나요. 우기죠. 검증까지 했네요. 이놈아, 어딨어? 끝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명과 낙경은 어떤 관계일까요? 공시 잘 봐. 천명에 달려드는 부가 누굴까요? 낙경이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낙경과 천명은 아버지와 자식 관계고요. 임자 어서 아범에게 가보시오. 아범은 공주학입니다. 공주학이 누구 여기 나와 있잖아. 낙경이 공주학으로 가니까 아범이 공주학인 거야. 낙경, 에이, 괜히 방정말 소리해가지고 일을 저렇게 저질러나? 하고 나갑니다. 주학의 처, 공주학의 처예요. 잘 봐. 얘도 공씨고 얘도 공씨야. 그 둘은 형제 관계입니다. 동생이고요. 누나예요. 자, 주학의 처가 사장 모래밭에서 들어와서 증오에 찬 눈. 사실 증오까지는 아니고요. 불만과 분노에 찬 눈입니다. 천명, 어머니 무태에서 벗어나서 무태에서 돈 버나 물에서 돈 버나 돈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공간이 나오죠. 대립적 공간입니다. 긍정 공간과 부정 공간입니다. 배 타기 싫어요. 그래서 나왔죠? 야, 어저께 탄다고 그랬잖아. 어머니가 하도 불쌍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걔 배를 타고 말하니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애미 불쌍하니라는 놈이 한국 상점에 왜 나왔어? 자, 무슨 살 길을 고민했던 천명의 고민이 나와요. 공부해가지고 트럭 운전수 시험 보려고 그랬어요. 계획이죠. 네가 무슨 제재로 돈 써서 들어가? 그죠? 의사랑 운전수는 거의 비슷하게 취급했습니다. 옛날에는. 운전수가 지금 뭐 그렇지만 옛날에 운전수가 제복 입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 당시 어민들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어민들의 의식이 모르는 것은 그게 될 거라 상상하거나 기대 희망이 없어요. 희망과 기대가 없이 우리는 그냥 업으로 태어났으니 업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냥 운명식밖에 없어요. 왜 못 들어가요? 조수를 노린다고 그랬어요. 얘는 희망적이죠? 거짓말 말아 이놈아. 믿지 않습니다. 역시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한국하면 이자를 있을지 몰라요. 악을 씁니다. 야, 나 사람 쳐서 콩밥 먹이려고 그 무슨 운전수 자리 들어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 치고 콩밥 운전수가 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운전수의 꿈을 가지게 되니까 운전 한번 해보려고 차 탔다가 살짝 박아서 사람을. 알았어? 내 놈 꼬랐으니 내가 안 봤으면은 10년은 더 살겠다. 이런 말 마음에 안 드는 놈. 내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딸 하나인데 다 순산인데 이놈만 고생시키더니 끝까지 고생시키네. 문제는 아들 셋 중에 둘은 이미 죽었어요. 비속어 인물의 계층성을 보여줍니다. 넘어가시고. 자, 주학의 차가 공씨 앞에 나옵니다. 왜 형님이야? 공씨가 신우이거든. 형 전세를 어디 뒀다거나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값 처먹고 천명이 이미 집안에 민폐를 끼친 적이 있어요. 과거 사건이 소수라는 거죠. 왜 천명을 믿지 못하는가예요. 외상값 처먹고요. 항구로 가서 항구 상점 갔는데 몰래 간 거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많이 먹었나 보죠. 대접을 했나 봐요. 누군가가 운전수 대접했겠죠. 운전석에 로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좀 들었어요. 외상으로 해놓는데 외상값을 갚아야 되니 그 밥값 장만하려고 얼마나 했은 줄 아우? 이 사람이 주하게 처가 분노한 이유가 나오죠. 봄에 팔려고 만들었던 새우젓을 미리 팔아서 돈을 빚을 갚았어요. 변통을 했어요. 미안하니. 저 담 밑에 보세요. 보트인까지 준비해놨어요. 도망갈 준비하는 거죠. 무트로 도망갈 준비죠. 도피하는 거예요. 이거 준비입니다. 하는지 사는지 수상합디다. 설마 그러랴. 내가 했어요. 설마. 공식 경악합니다. 내가 분노, 쌍심지가 나서도 저놈을 기어코 바다에 내버리고 말겠소. 저런 놈은 대끼는 그 바다 그 배 위 앞쪽입니다. 안짝물 안으로 넘치는 물입니다. 바닷물을 뒤집어 써보고 맞바람 막 앞에서 불어오는 위험한 바람입니다. 돛줄도 붙들고 휘날려 보기도 해야지 정신 차릴 거요. 이 바다가 정신 차려야지. 어서 임마 개포로 나가 이놈아. 싫다는 놈 닮으면 듣겠어. 강제로 갑시다. 강제. 왜 이렇게 싫다는 사람 억지로 할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부는 그냥 운명이야. 의식이 이거 이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알았어? 다른 것은 주어진 삶이 아니라 생각해. 그래서 운명에 대한 비극적 수능이 졌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야 돼. 목반, 그 물건 반, 쟁반 같은 겁니다. 놓아두고 달려듭니다. 놔요. 또 놓으면 한국에 가서 사람 들이받고 벌금 가져오라게? 믿지 않는 거죠. 너는 뭐라면 운전하면 들이박아버릴 거야. 누나가 천진 갈 때 나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가서 죽어야지 배는 타지 말라고. 이제 묻과 사공은 운명, 바다의 운명이죠. 대립하고 있네. 운명을 거부하려는 천명입니다. 아니 뱃사가 무슨 원수였다니? 그래도 지금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만한 어수룩한 건 뭐니 뭐니 백정하고 고기자밖에 없어. 백정은 정 안 되면 지가 잡은 고기 먹고 살잖아요. 고기잡이는 지가 먹은 고기 먹어서 살 수 있잖아요. 잡아먹는데 믿을 게 없어. 다른 거는 믿죠. 어쩔 방법이 없어라고. 운명에 따르는 삶,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체념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천명이 왜 거부할까? 자, 이유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큰 성, 성은 형님이에요. 큰 형님도 작은 성도 벌에서 벌판이 아닙니다. 벌이요. 바다를 가리켜요. 바다에 죽었어요. 조기 사리, 사리는 크게 물고기 떼가 들어온 시간을 사리라 불러요. 어떤 계절에 따라서 고기가 많이 잡힐 때가 있거든. 특히 조기사리가 있습니다. 조기가 났다고 나갔다가 덕적도 앞바다에서 황서방이 배등거리만 찾아왔어요. 실초도 못 찾았어요. 작은 성은 새우사리, 새우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런 계절에 새우사 나왔다가 뱃마다를 밑에서 대가를 쳐박고 늘어져 있는 것을 누나랑 어머니가 끌고 왔잖아요. 비극적 삶이 나와있죠. 아니 노대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 미세 성뿐이요? 노대 바다. 때물에서만 엎어진 때물인 장소 이름입니다. 어떤 장소? 이 근처에 대파도가 많이 치는 곳이에요. 낚싯배가 20척이 넘고 연평바다에서 연평이 연평이에요. 연평도 알죠? 깨진 중선이 쉬운 척이 넘지 않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걸 왜 굳이 하라고 그래 근데. 그거밖에 생각할 게 없으니까. 아니 나는 가는 게 내가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바다에 나가면 비가 억수같이 붙거나 넙새바람 막 크게 불면은 문짝이 덜걸어 떨려 바람 소리에 힘들어 봐요. 어머니는 바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또 바다에 나가 날 걱정 안 하고 산으로 겨울가로 울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어머니 울고 다니는 게 진절머리 나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효심이에요. 효심. 아이고 이놈아 너 대문 자식은 하루빨리 바다가 잡아가야 돼. 내가 이만 그러겠다 라고 말하지만 표면적이죠. 하지만 울어요. 이런 얘기밖에 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이 슬플 겁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죽는 걸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바다로 가야 되는 아들을 그걸 강요하는 운명이 그걸 강제로 말하지만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슬픈 겁니다. 결국 강제에 못 이겨서 배를 타기로 합니다. 운명이 순응하죠. 아범 아들 동생한테 동생 나간다고 하니 정말 나갈 테냐? 나가요. 낙심한 거죠. 포기한 거죠. 안짝물이 배전에 넘기더라도 발시럽지 않게 이거 신고 나가 라고 장화를 줍니다. 일동 따릅니다. 비워버렸죠.
판상이 나오는 것은 이 판상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간혹가다 사실주의 희곡에서는 뭔가 막 비극적일 때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그게 막 비극성을 조성할 때가 많아요. 천수리 볼 거예요. 천수리 볼 거예요. 하고 옵니다. 공씨 천수리는 1000명이니까 형 좀 될 거야. 죽으나 형. 잊어버린 것 같듯이 사장에서 올라옵니다. 부엌에 들어갑니다. 아들이 배에 탄다 그러니까 바로 정화수 띄워놓고 빕니다. 안전을 기원하죠. 이런 불안하고 조심조심하고 슬픈 마음이지만 그걸 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알았죠? 갯벌에서는 배를 나가는 소리 사람들 다 준비해서 막 노래면서 나갑니다. 공식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배우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아들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슬픕니다. 울어요. 시간의 경과. 잘 봐. 희곡에는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물들이 전개시키죠. 대화하면서. 알았죠? 그런데 이거는 희곡이지만 해설자를 끌어오지 않고 마치 소설처럼 외부 관찰자가 등장하는 형식으로 마감을 합니다. 잘 봐. 중요한 기법이야. 공시 혼자 우두커니 앉아 바다를 봅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우러나는 소리, 즉 나란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요.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게 나란 사람이에요. 1인칭 관찰자, 외부적 관찰자가 등장하죠. 나는 이 서글픈 이야기를 고만 쓰기를 하겠다. 즉,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내가 전하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액자 구성이죠. 입에는 동화라는 거, 동화 고기 이름이에요. 만재 가득하고 돌아오다가 하월 모진 노대 큰 바를 만나서 결국 파선했습니다. 해주 수상경찰서에 연평바다 앞쪽이 해주 황해도고요. 아래쪽이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1000명의 시체를 찾는데 1000명은 끝까지 살아보려고 널빤지에 자신의 몸을 묶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러다가 근데 죽어서 해주까지 흘러갔네요. 나머지 사람은 아예 찾지도 못했답니다. 내가 작년 여름 서울에서 너무 우울하여 수영복 한 벌과 책 한 권을 책 몇 권을 싸들고 21살의 내 꿈과 정열과 감상 과거에 이 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으로. 도민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고 살고 있고 동네는 노인과 부자만 남았습니다. 1000명의 집을 찾아가서 왜 찾아갔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제자였어요. 공시가 넋이 나가 있네요. 나를 보더니 손을 붙잡고 선생님 그렇게 나가기 싫다는 놈을 내가 그냥 후회와 비극성이 나있죠. 1000명은 6학년 때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비극적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의 비극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운명이에요. 주어진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비극성. 운명을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성을 형상화시켜주는 희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희곡의 제일 처음 문제는 항상 뭐의 문제? 심리 문제입니다. 누구의 심리가 어떠한가? 이런 감각이 누구인가? 이런 걸 기억해야죠. 1000명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넣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리을 속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리을 어떤 감정이 읽어볼까? 리을 어떤 감정이야? 리을 어디 있더라? 리은이 여기 있고 눈이 침침하네요. 리의 뒤가 여기 있고 리을 나가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거죠. 체념과 포기의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4번 A는요. 특이한 시점의 희곡 시점입니다. 희곡에는 관찰자나 특별히 해설자가 나오는 서사 요소가 있는 희곡이 아닌 이상 서사극이 아닌 이상 해설자가 등장하지 않는데 외부의 관찰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매짐하고 있습니다. 답이 5번이에요. 특이한 기법이니까 알아둬. 됐습니까? 함세덕은 그 각 시기마다 희곡의 성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동수인한 희곡에서는 해방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동수인한 희곡에서는 동성 스스로가 서술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남옥구인한 사람이 작가의 의식을 대신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알았죠? 자, 이거 확인하는 거 다시 보시면 그지 저항의지 따위는 없어요. 저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확인하면 되겠고 다음에 정광용의 사수라는 소설이 나옵니다. 역시 어떤 소설이건 어떤 산문이건 보기를 먼저 보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자, 그럼 포인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얘죠. 얘요. 사수는 자 정리합시다. 사수는 나와 B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친구로 지나서 친구래요. 자, 근데 문제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좋아하는 이상에서 우연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하겠나? 아닙니다. 인간의 비극성이 나와요. 인간은 서로 욕망하는 대상이 같을 경우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적 비극성이죠. 운명적
비극성입니다. 인간은 서로 좋아하는 게 같으면 협력하는 게 아니라 경쟁합니다. 그 경쟁이 파멸적이고 비극적이라도 경쟁합니다. 알았어? 둘의 경쟁은 앞에 경이라는 여자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외부의 선생이 자극한 뺨 때리기일 수도 있고요. 성적일 수도 있고, 다음에 전쟁에서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의연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하지만 친구입니다. 오랜 친구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지만 결국은 그 오랜 친구와 이해 관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감정, 경쟁심을 뭐예요?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비극적 경쟁심은 결국 모두 소모적으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나와 있죠. 됐습니까? 제목이 사수입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사형 집행장에서입니다. 문제는 얘가 역순행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역순행 구성 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문제를 현재 자신이 해석하는 형태로 많이 서술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심리주의 소설이에요. 분명히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는 전후 소설의 틀을 갖고 있어요.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친구끼리 죽고 죽이고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더 중요한 어떤 거라고요? 그런 비극성 이면에 어떤 걸 본다고요? 전쟁을 끝내는 그런 비극성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심리주의 소설입니다. 알았어? 심리주의 소설이라서 심리주의는 알죠? 인간의 심리를 쭉 소설하는 어떤 거 자동기술법 같은 거 쓰잖아요. 그치? 그래서 약간의 자기 심리를 따라 쑥 소설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나오고 해요. 의식의 흐름 기법도 나오고 막 그래요. 알았죠? 내 내면 의식을 소설하는 게 주로 위주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사건의 전개도 있습니다. 그 사건 전개 중간중간에 나의 의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을 받아들인 나의 생각이 어떤가를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아셨죠? 자, 각각 이걸 읽으면서 가는 거야. 자, 모든 소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면 속의 인물의 심리를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장면 속에 뭘 찾는 거? 인물의 심리를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알았죠? 소설은 이거 찾는 게 모든 것이에요. 두 번째, 그걸 찾으면서 몇 인칭인가를 보는 거. 몇 인칭이지? 몇 인칭인가를 보는 거. 그런 다음에 시간의 전개나 사건 전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를 파악하고, 다음에 공간이나 장소, 대상의 변경을 확인할 것.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공간이 바뀌거나 새로운 시야 속에 보이는, 시선에 보이는 대상이 바뀌거나 이럴 때면은 크게 새로운 의미 전개가 일어나거든요. 사건 전개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정확히 보실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알았죠? 자, 눈 쌓인 산록에 바람 소리가 시리다. 배경이네요. 바람 소리 청각적입니다. 시리다예요. 선생님, 공감각적이죠? 라고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그냥 감각적인 건데 이게 배경을 소설하지. 배경은 되게 어떻게 분위기나 사건을 암시하는 거 아시죠? 얘는 둘 다 합니다. 분위기가 마이너스역이에요. 일어날 사건이 좋은 사건이 아닌 걸 얘기해주고 있죠. 사형 집행장에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 일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나는 몇 인칭? 1인칭이네요. 나는 명사수로서, 자, 쓸데없이 연결되는 문장들은 중간중간을 띄어서서 주어 서술어 관계만 주로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명사수로서, 그러나 사형집행이 사수로 진행될지 몰랐습니다. 사형집행이 나와있죠.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전기장치가 된 집행자는 단추만 누르면 되는 몰라도 이런 경우, 직접 쏘는 경우는 따분하단 말은 지겹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다. 좋은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지금과 뜻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연하게도, 우연성이 있죠. 사형 집행 관리의 고역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가 잡혔거든요. 자기 친구가, 이게 좀 좋은 건 아닌데요. 빨갱이형, 반역자로 몰려서 잡혀갔습니다. 사실 이때 많이 잡혀가서 죽었어요. 어쨌든 그들 동정까지 했네요. 사실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죠. 자,
죽는 사람은 이 사람과 만난 적이 없어. 죽이는 사람과. 그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어. 그런데 사형집행인이 된 나는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사건이죠. 일반적인 사형인과 사형집행인 간의 관계가 아닌 관계가 됐습니다. 왜요? B가 오늘의 형을 받는 사람인 뜻이야. 자, 사건이죠. 그 순간 잘 봐라.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은 잠깐 동안이라는 뜻이야. 진짜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 그런데 복수에 만족감이래. 아니 친구를 죽이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만족감이 짓는 미소를 지을 뻔했다고. 지었다는 뜻이 한마디로. 복수의 감정을 느꼈대. 회심의 미소를 지을 뻔했대. 완전히 지은 건 아니지만 복수의 만족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즉 경쟁이 친구를 사형시키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든 건데 그게 금방 사라진 것은 그게 중심이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친구를 죽이면 당연히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충격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만족감이 잠깐 들었다예요. 자, 누구 때문이에요? 나와있죠? 경희 때문이에요. 어릴 때 순수한 경희와 나 사이 그리고 친구 B 사이의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 즉 언젠가 가족 어디서 동반에서 만났는데 나는 그걸 몰랐고 이들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 경희가 B와 결혼하는 게 혐오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원래 뭐예요? 나의 연인이었어요. 나와 경희는 연인이었는데 내가 전선에 나가 있는 과정에서 즉 B가 누구한테 접근해서 경희에게 접근했습니다. 뒤 나와요. 나는 눈을 떴다. 이것은 사형집행의 순간이겠죠? 자, B가 서 있다. 유언 없냐 물었다. B는 고개를 저었다. 자, 한 번도 내 앞에 졌다고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나는 지금까지 뭐 했어? 양보하는 위치. 자, 중요하게 양보지만 사실 뭐예요? 나는 패배였던 뜻이에요. B와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이 B는 이 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마지막 순간이야. 지금까지는 패배였습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고비라는 순간에서 B의 목숨을 앞에 두고 우리 둘이는 대결합니다. 이게 내가 인식하는 상황인식이에요. 나는 내 친구를 죽이는 상황이 아니라 B와의 뭘 한다? 대결하고 있다고 상황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B의 눈에는 경악의 눈이 없습니다. 담담하죠. 그게 나의 이해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B가 담담하냐 아니냐 알 수 없습니다. 1인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찰의 한계가 있어요. 인식의 한계가 있어. 내 눈에는 B가 체념한 걸로 보여요. 그래 나를 무시하나 보다. 자, 무시당했습니다. 나에게도 안중이 없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시해 무시. 나는 벌써 마지막 순간에도 B에게 지고 있다. 조급함이죠. 가는 잘 봐야. B에게 지고 있다는 조급함. 만일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니었다면 B는 담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경희에게 뭔가 남겨달라고 자기 아내에게 유언을 남길 수도 있어. 상상해요. 5명의 사수는 일렬로 나란히 일어섭니다. B의 손은 묶인 대로 있고요. 가슴에 빨간 헝겊의 표지가 빨갱이라는 뜻입니다. 자, 헛기치면 아무도 긴장감 고조, 몸들의 움직임, 자, 긴장감이 뭐된 중이에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사건이 더 과거로 갑니다. 갑자기 훅 뛰어요. B가 모반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기사. 이건 과거죠. 다시 과거로 갑니다. 과거 속에 과거로 갑니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경위를 찾아갔습니다. B의 이상적인 징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발작적이었답니다. B는 나의 친구예요. 뭐 이런 친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쟁심이 들고 있죠.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친구였고 접촉이 또 가장 긴 인간입니다. 이해관계, 성과학을 초월해서 사귀었죠. 대결은 적된 일을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운명 같은 겁니다. 아, 인간의 운명으로 타고난 적대의식, 경쟁심입니다. 운명적인 경쟁의식.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친구고 정서 나와있죠? 대결을 거설수록 그에 대해 애정과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상에 대해서 늘어오시지 않습니다. B가
얼마나 뭐한 인간인지 나쁜 인간인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진짜 그 사람이 나쁜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B의 뭐를 잘못을 서술하지 아니한 겁니다. 경희는 울었습니다. 문제는 경희의 태도가 이상해요. 우는데 육신의 애정 같은 관계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한 동생 같은 관계.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남녀가 아니라 진짜 친근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경희는 남편에 대한 구출 문제보다 자신이 왜 남편과 결혼했는지를 변명합니다. 과거 사건을 알려주죠. 6.25 사변. 자, 전쟁 빅스에 나왔어요. 소식을 알 길이 없고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B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자신의 과거를 가장 아는 B였기 때문에 나의 생사를 찾기 위해서 서두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는 결국 결혼이 되었습니다. 자, 나로서는 경희가 나의 품으로 뜨겠다는 말 받을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아니야. 중요한 거죠. 경희에 대해 애정이 남아있습니다. 중요하죠? 심리파악은 먼저 나와요. 애정이 남아있다. 자, 하지만 죽음을 많이 맞이했던 나로서는 경희에 대한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적극적이지 못했는가. 과거의 나에 대한 자책. 미안한 거죠. 경희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와있죠? 왜? 생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경희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비난을 할 수가 없다. 비난이야. 미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B의 구명운동이 가장 긴급한 일로 당면의 목표가 된 거죠. 이 사람은 B를 죽이기 전까지 B를 구하기 노력했던 상황이었어요. 관계 파악되시죠? 사건 관계가 파악이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1인칭입니다. 1인칭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자가 나기 때문에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내면 서술이 훌륭하죠? 하지만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은 추측입니다. 이걸 인식합니다. 다 2번이에요. 자, 양보, 체량, 이거 가장 중요한 거죠. B가 체념한 것을 항복이 아니라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대기로 달리 경유와 B의 결혼에 대해서는 양보가 아니라 패배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겁한 경제라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뺏어간 걸 생각해서 분노했잖아. 자, 나가 아량을 편하게 못한 것을 내가 경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적극되지 않고 나의 생존만을 우선시했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나에 대한 의식적인 적대한 적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B와요. 복수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에 40번 심리 문제죠. 핵심 문제. 이거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명이 되었습니다. 피할 도리가 없죠. 어쩔 수 없는 운명 거예요. 외부적 요소죠. 운명적 요소입니다. B 얼굴에서 경희의 얼굴을 떠올린 것은 B의 굴로부터 경희를 쿠제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B와의 관계에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만 경희를 빼앗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아온다면 받아줄 마음이 있지만 빼앗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뭐죠? 가전 친화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할게요.